bright. Everything is so bright. 자,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자 방광을 비우고. 네. 방광을 시원하게 또 비우고. 이야. 이야.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우리가 현대에 대해서 장황하게 앞에서 길게 완전 진지하게 했죠. 네. 예, 진지하게 해봤는데 또 이런 진지한 모습이 있어야 네. 우리 또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고품격. 네. 다 4년제 대학 나왔고 네. 우리가 맨날 언제 뭐 이렇게 가볍게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도 가끔 무거울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루하면 뭐 어떡하지? 나가야지. 지루하면 나가세요. 지루하면 나가세요. 근데 그래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들어주세요, 제발. 앞에 한 말은 장난입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피순대 같은 방송. 피순대 좋지.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를 좀 다뤄봤으니까 예. 그럼 현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현대는 근대로부터 나왔고, 근대는 중세로부터 나왔고, 중세는 고대로부터 나온 거죠. 예. 그럼 우리 고대부터 가볼까? 고대부터. 고대로. 예, 고대로 가봅시다. 예. 자, 사실 군중 심리 하면 나는 민주주의가 좀 떠오르거든. 그치. 군중 심리가 민주주의는 아닌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걸 얘기해 나가는 것들인데 또 다수결의 원칙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 군중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거기서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 군중 심리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인가에 대해서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분명 다르긴 하지만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였던 지금은 간접 민주주의지. 간이제, 맞아. 대의제 대신해서 근데 과거에 그 민주주의에서 군중 심리가 문제가 됐던 사건 아주 그 당시에는 백종원 사건보다 더 핫했던 사건이 있죠. 네, 있죠. 그게 뭡니까? 소크라테. 테스 형. 예, 테스 형이 이제 선고를 받은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책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요새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나오던데. 변론이라고. 그게 조금 더 의미상 맞아 떨어지겠네요. 근데 근본은 변명이다. 변명이다. 그 책은 또 이제 플라톤이 썼죠. 네. 그쵸. 원래 성인 군자들은 책 안 써요. 네, 대신 쓰는 거죠. 이제. 예수가 책 썼나? 그 이제 제자들이 썼죠. 그리고 뭐 붓다가 책 썼나? 아니. 다 제자들이 다 쓰잖아. 제자들이. 성인 군자는 책 쓰는 거에 관심 없다. 책은 누가 쓰냐? 제자들이. 따까리들이 쓴다. 제자들이 쓰는 거지. 그래서 플라톤이 지 책도 쓰고 소크라테스 책도 썼지.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담은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변론 그게 그 이제 재판 소크라테스를 죽이냐 살리냐 했던 재판. 맞아. 그 재판이 왜 일어났나? 소크라테스가 재수없어서 못생겨서 쟤를 죽일지 말지. 옆 사람들이 궁성궁성 저 왜 그래? 옆에서 못생겨서 그렇대. 그랬던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구라죠. 구란가요? 또 일본에서 만든 말이라는데.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온 거 많지. 이런 게 좀 많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 말 중에 뭐 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 근데 호치게스 하잖아. 일본 말일까? 호치게스 일본말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그게 호치키스라는 사람이 호치키스를 발명했어. 스테이플러를. 네덜란드인가 어디 뭐 사람일 거야. 진짜. 호치키스. 일본 말인 줄 알았네. 이거는 잘 몰라.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그니까. 그 호치키스를 만든 사람이 호치키스다. 이건 또 신기하네. 근데 뭐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재판을 받은 이유, 못생겨서도 있겠지만 일단 재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왜?
이길 수가 없어, 말로. 소크라테스를 말빨로 이길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 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당대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 뭐 학파도 있었고. 근데 일단 다 발렸죠, 소크라테스한테. 근데 그게 단순히 발렸다기보다 네. 이게 시작을 더 얘기하면 그거지. 신탁을 받아. 신탁. 오라클. 어. 신탁을 받는데 소크라테스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닐걸? 어떤 사람이 가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 거울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아. 딱 나온 거지. 어. 그래서 어이, 말이 안 되는데 그니까. 그 어쨌든 신탁 받은 사람이 내려와서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백설공주한테 야 네가 제일 지혜롭다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지만 신탁이잖아. 그러면 신이 그러잖아.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 소크라테스가 그 말은 못 하잖아. 그럴 리가 없을까? 하더니 이제 검증해 보기로 한 거지. 그래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 보따리 짐 싸가지고 이제 걸어가지. 걸어가는 김에 이제 사람들도 모아서 막 웅변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랩 배틀도 하고, 그 에미넴의 8마일 영화처럼 사람들 앞에서 막 랩해서 다 조져버리고 자기가 과연 최고의 래퍼인가 그걸 검증하러 나서는 거지. 끝장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오픈 마이크 테스트에서 일반인들 모아놓고 학살하고 그 샤라웃 받고 그리고 이제 언더에서 좀 친다는 애들 만나러 다니는 거야. 그 중에 뭐 시인도 있고 뭐 정치인도 있고 뭐 여러 과학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 전공, 그 사람 전공에 대해서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질문법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산파법이라는 게 있지. 맞아. 산파가 뭐지? 산파가 산모가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 도와준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네가 뭔가 주장한다고 해봐. 근데 내가 그 질문이 왜? 그러니까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 던지면서 너가 그걸 찾아가게 하는 너의 생각이라는 아기를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산파가 되는 산파. 질문들을 이제 던지는 거지. 그리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다닐 때마다 계속 싸워. 맞아. 왜? 그렇잖아 솔직히. 빡치잖아. 내가 어떤 얘기 했는데 계속 그 왜 그러는데 왜 이지랄 하면 개빡치잖아. 그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 몇 살이야? 너는 애비도 없냐? 아니면은 이건 맞아. 내가 이걸 권위자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맨날 왜 이지랄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지. 저 새끼들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시인인가 뭐 예술가 만났을 때는 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결국 자기 그 시에 갇혀 살아. 저 새끼도 모르는구나. 내가 제일 지혜로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어. 쟤네들은 인정 안 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잖아. 그래서 나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지하다는 걸 최소한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멍청하고 무지하다는 걸 알라.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를 인정해라. 그지. 너 자신을 알라. 그게 교훈이지. 맞아. 근데 사실 진짜 거기에 숨은 또 교훈이 하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렇게 옳은 소리만 하고 다니고 질문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국민정서법으로 사형.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형을 당하지. 제자들이 가잖아. 도망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구라가 나오지.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근데 그거였겠지. 야, 난 치사하게 도망 안 가. 나 할 말 했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할 말 했는데. 죽여 씨발. 그래서 결국 진짜 죽이지. 진짜 죽지. 그걸 본 플라톤 자기 스승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네. 누구한테? 군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울면서 이를 갈면서 저 개돼지 새끼들 저런 새끼들한테 저런 걸 맡기면 안 돼 라고 이제 눈물 콧물 짜서 책을 하나 쓰지. 무슨 책이지? 국가론. 국가론. 플라톤의 별명이 아니라 플라톤의 국가론이었구나. 플라토닉스. 국가론이라는 책을 쓰지. 맞나? 씨발 모르겠다. 난 철인 정치를 좀 얘기했던. 거기서 이제 철인이 나라는 개돼지한테 맡기면 안 돼. 좀 멍청한 놈들한테 맡기면 안 돼. 소수가 지배해야 돼. 니네는 지배당해야 되는 가축들이야. 똑똑한 사람이 왕을 해야 돼. 맞아. 철학자가 왕을 해야 돼. 철인, 철인이 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론을 극단적으로 피게 된 계기가 되지. 군중한테 이제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혐오하지 마세요의 차별이다 하면서 다 이제 반대 급부로 부상한 어떤 안티 태제, 안티 팀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지. 자기 스승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뭘까? 일단 뭐 떠오르는 거는 철인이 누군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치. 철인이 누구야? 어떻게 검증할 거야? 어떻게 검증하냐? 시험을 봐야 되나? 철인 시험? 철인 3종? 그니까. 그리고 뭐 또 하나는, 그래, 뭐, 다수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거를,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직접 민주주의였으니까, 그래도, 현재 있는 그런 뭐, 제도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없는 제도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철인이라고 뭐, 부작용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제도라고 나을까? 그러니까 사실, 단점 없는 거는, 없다. 근데 가장 이제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근데 사실 그 민주주의의 반대로 철인이 통치하는 거에 문제는 그거 같아. 그 철인도 결국 인간이라는 거. 그치. 신이 아니니까. 거기에는 욕망이 있다는 거. 한 명 또는 한 집단에 의해서 다 휩쓸게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견이 많아질 수가 없는 거지. 민주주의는 일단 각자 모든 게 다른 의견들이 싸우는 건데 이거는 의견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전체주의지. 그리고 독재자가 생길 수 있지. 그치. 그게 이제 큰 문제였지. 어떤 맞아. 그러니까 너무 철학자라는 어떤 고귀한 그 이성적으로 올바른 어떤 사람을 설정한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은 다 족밥이다. 다 욕망이 있고 셀프 스타일이 많다. 근대로 오면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지. 독일에서 있지. 옛날에 한 50년 더 됐나? 뭐 하여간 옛날 책이 있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알아? 심리학자지. 독일에.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사랑의 기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만한 게 소유냐 존재냐. 그리고 또 유명한 책이 하나 있지. 어떤 거?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 자유로부터의 도피.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났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자유를 갖는다는 건 우리 본인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잖아. 그 본인들의 의견들을 갖고 하면은 맨날 싸워야 되고 민주주의 해야 되고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이러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잖아. 그러면서 어떤 독재자한테 그 의견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거기에 순응하고 자유를 버려버린다. 그럼 편해진다. 그런 의미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치. 단어를 썼군. 그 문장을 썼군. 이게 사실 옛날 뭐라 그래 중세시대 이럴 때는 종교가 그 역할을 했잖아. 국민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그러면 돼. 뭔가 큰 꿈을 안 가져도 돼. 근데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농사만 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복잡해졌다니까. 지금 현대랑 비슷해. 다 유튜브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다 시험 보면은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그럼 복잡해지는 거지. 희망도 생기면서 그 희망이 나를 옥죄기도 하지. 옛날에 아예 내가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갈 수도 없는 시절이었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갖지도 않았을 거고 오히려 편했을 수도 있는 거지. 나 농사 짓고 행복하고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건데 복잡해진 거지 세상이. 그치. 자, 자유로부터의 도피. 독일의 파시즘. 파시즘의 파생 프리즘. 프리즘 브레이크. 그 독일 얘기를 해서 말인데 1차 세계대전이 한 1914년? 그쯤 일어났나? 모르겠어. 그리고 2차가 그때쯤? 2차가 1930년대쯤 일어났지. 응. 그 사이에 부흥했던 게 물리학에서는 양자역학이거든. 한 100년 전쯤에 양자역학이 태동을 하지. 양자역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양자역학 하면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정도? 볼프강 파울리.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 폴 디락. 폴 디락. 어떻게 알아 폴 디락은? 그거는 이제 파인만 책에서 봤나? 아, 리처드 그래. 파인만 책에서 봤나? 아니면은 내가 영국의 저 물리학자 중에서 에세이 무슨 에세이였는데 그 전쟁통에 17시간씩 미분방정식 풀고 했던. 맞아 거기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 누구지? 프리먼 다이슨. 맞아 프리먼 다이슨. 맞아 다이슨 청소기 같이. 다이슨. 그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진짜? 한 3년 전인가? 대단하신 분이지. 엄청난 분이지. 폴 디렉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폴 디렉이 이거 너무 지역적으로 빠지는데 폴 디렉이 양자역학 교과서도 썼어. 진짜? 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양자역학 교과서가 되게 많거든. 뭐 유명한 게 몇 개 있지. 근데 폴 디렉도 양자역학 교과서를 썼어. 폴 디렉은 되게 꼼꼼한 사람이었어. 진짜 명작만 만들려고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맞아. 그 말을 존나 못해. 극아이. 극아이여가지고. 내향인. 심지어 사람들이 말 걸잖아. 아무 대답도 안 한대. 그래서 옆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대신 대답해주고 그랬대. 폴 디렉이 너무 수줍어하고 말 안 하니까 하이젠베르크가 옆에서 누가 폴 디렉한테 뭐 말 걸면은 자기가 대답해주는 거야. 양자역학 맞아. 양자역학 하면 뭐 그런 이름들이 떠오르지. 근데 그게 한 그 1차와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있었는데 하이젠베르크랑 아까 닐스 보어 얘기했잖아. 그 사람 둘이 대화하던 게 있거든. 근데 대화하던 거를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려줄까? 재밌겠네. 근데 그 전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뭐? 오줌이 또 마려. 미치겠네 진짜. 너나 괜찮아? 아니 나도. 그러면은 이 재미난 얘기는 오줌을 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줌 좀 싸고 오세요. 네. 오줌 좀 싸고 다시 오겠습니다. 화장실. 경건한 마음으로 네. 우리의 그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와 닐스 보어의 대화에 해우소 갔다 와서 근심을 다 풀고 오겠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줌을 시원하게 지리고 왔죠. 혹시 지리교육과 나오셨나요? 전 지리멸렬 하죠. 뭐 아까 그 하던 얘기가 그쵸.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대화 잠깐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닐스 보어 알아? 닐스 보어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연락도 해? 아니 이제 교과서에서 그래? 배웠지. 그래? 또 아는 사이인 줄 알고.
교과서에서 배웠어? 보어 형이랑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데 어. 그 원자 원자 얘기하면서 원자바오? 원자바오 어. 원자 얘기하면서 닐스 보어가 발견했다고 어. 그렇게 소개가 되면서 이제 나오지. 우리 어차피 2부로 찍을 거니까 조금 음. 더 디테일한 거 하고 뭐 나중에 편집하더라도. 그래? 디테일하게. 그 닐스 보어가 음. 이 아저씨가 원자를 연구했지. 원자를 연구했는데 궁금해가지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러더퍼드. 맨체스터 대학교의 이제 실험물리학자였어. 근데 그 사람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는 모형을 제시해. 초코칩 쿠키 이론. 원자가 핵이 있고 전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걔네들이 초코칩이 있는데 거기에 박힌 쿠키, 초코칩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닐스 보어가 이제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이제 러더퍼드가 하는 실험도 구경도 하고 뭐 지랄 연병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어 모형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거든. 그게 마치 실제로는 안 그러겠지만 이 사람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어. 근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마치 행성을 도는 것처럼 돌고 있는 거지. 달이 지구 도는 것처럼. 근데 예를 들어 금성에서 돌고, 그러니까 태양 주위에 금성이 있잖아. 지구의 궤도로 가려면 천천히 걸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을 해. 갑자기 슉! 그 에너지만큼이 이제 빛으로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하는 거지. 근데 하여간 그 보어 모형, 그것도 이제 보어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어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고 보어는. 그리고 보어는 이제 양자역학을 이끈 양자역학 팀을 거의 이끌었지. 그리고 보어랑 이제 반대급부에 있던 보어는 이제 신식 신세대. 신세대파고 9세대파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랑 닐스 보어랑 이제 편을 나눠서 이제 개싸워. 그 솔베이 회의라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맥주 회사가 있어. 생각나는 맥주 있어. 칼스버그? 칼스버그. 양자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칼스버그. 맥주? 사실 이중성이 제일 중요한데 듀얼리티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양자역학의 이중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칼스버그 없으면 그 얘기도 나올 수 없었다. 사실상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건 칼스버그다. 하이네켄 아니고? 하이네켄은 아니고. 칼스버그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하여간. 칼스버그 회의에서. 하여간, 싸우지. 왜냐면 양자역학은 좀 희한했거든. 그리고 확률적이고. 당시에 말이 좀 많았지. 그 당시에 내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치. 근데 솔직히 확률은 수학도 아니었거든. 존나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게 그거거든. 둘 다 갖고 있다는 거야. 사람이 이중적인 것처럼. 얘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렇다는 거야.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근데 실제로 입자이면서 파동인 현상이 다 나타나거든. 실험으로도 증명이 됐지.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지. 그러니까 반박을 하기가 힘들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태동할 때라 개 싸운 거야. 뭔가 더 있을 거다. 그 슈레딩거도 사실 그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사람도 뭔가 있을 거다 편이었거든. 웃기지? 결국 파동 방정식을 풀려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그 슈레딩거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는 게 이제 슈레딩거한테인가 하이젠베르크가 슈레딩거 강연인가 찾아가가지고 막 반론하다가 개 털려가지고 거기 있는 물리학자들이 다 동조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하이젠베르크가 막 울고 근데 예전에 닐스 보어가 아인슈타인이랑 이제 개 싸운다고 했잖아. 결국엔 닐스 보어가 이겼다고 보지. 이제 판정승을 하지. 약간 드레이크랑 켄드릭 라마가 싸운 것처럼. KO는 아니고 판정승으로. 근데 이번 슈퍼볼에서 켄드릭 라마가 드레이크 장례식을 치러줬잖아. RIP. 그것처럼 아인슈타인도 당한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좀 대단해가지고 반론을 막 들어. 근데 반론을 기가 막히게 들어. 양자역학을 배우면은
그 두 세력의 싸움을 배우는 게 있거든. 근데 걔네는 그냥 그 다음날 얘기하고 또 그 다음날 얘기하고 싸웠던 것들이 너무 대단해서 그거 지금 배우는데도 한참 걸리는 거지. 너무 진짜 대단하긴 하지. 근데 예를 시비를 거는 거야. 야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어떤데? 이것도 말이 된다는 거야? 하면은 바로 대답을 못해. 아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존나 때려.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전술을 그러니까 그 전반 후반 하프타임 때 막 존나 토론을 해. 답이 나와. 야, 이거네. 해가지고 내 이제 반박을 해. 그럼 아인슈타인이 오전엔 들어. 오후쯤 들면 이제 아이디어가 생각나.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발레를 또 들면서 또 엄청난 이제 이론을 제시를 해. 사고 실험 같은 거를 제시를 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불똥 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막아냈어. 닐스 보어 파가 다 막아내니까 아인슈타인 이제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그 말이 뭐냐? 확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지. 유명한 말이지. 우주 상수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가 모르는 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 멋있는 그 발레들을 쳐놓고 마지막에 가서 신을 운운했다? 물리학자가? 싸우다가 엄마 부른 거지. 그래서 닐스 보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한테 신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그 신 운운할 거면 꺼져라. 틀딱 새끼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와 이제 이긴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그냥 이제 그들의 얘기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이젠베르크랑 닐스 보어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그때가 걔는 만으로 하니까 박사학위 받고 한 학기는 조교로 좀 이제 박사학위 받은 상태에서 조교수 같은 느낌인가? 뭐 하여간 좀 조교의 역할을 하면서 보내고 닐스 보어가 있는 덴마크로 떠나. 왜냐면 예전에 한번 잠깐 봤는데 이제 뭐 교류가 있었나 봐. 그래서 거기로 이제 연구를 하려고 이제 떠나. 교환 연구 같은 거. 가가지고 닐스 보어를 만나면 대화를 오래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못 봐. 왜냐면 닐스 보어가 나이가 더 많았어. 그래서 걔는 이제 잘 나가는 교수고 덴마크에서는 약간 영웅이야. 그러니까 걔네도 연구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잘 못 만나는 거야. 자기한테 이제 할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닐스 보어다 반갑게 안녕하세요. 저 왔고 막 자기랑 이렇게 잘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닐스 보어 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바빠가지고. 그래서 약간 시무룩하게 한 학기를 보내. 잘 못 봐. 그러다 닐스 보어가 와가지고 야, 우리 학교에서는 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바빠가지고 우리 그냥 따로 시간을 내서 차라리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하이킹을 가자. 덴마크 하이킹을 떠나.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알고 있지. 하이킹을 떠나는데 존나 웃기긴 하지. 근데 난 신기한 게 박사학위도 받고 그 뒤에 이제 연구도 하고 했잖아. 그 당시에 만 나이로 하이젠베르크가 22살이었어. 만 나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이미 박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역대 노벨 물리학상의 최연소 2위일걸? 하이젠베르크가 되게 어릴 때 노벨상 받았어. 와. 나보다 어릴 때 받았을걸? 너보다 어릴 때 받았을걸? 엄청나네. 모르겠네.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어릴 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22, 닐스 보어는 38. 둘이 한 16살 차이. 거의 뭐 삼촌이지. 둘이 하이킹을 떠나. 하이킹을 떠나가지고 덴마크가 독일 위에 있거든. 그 덴마크가 있는데 그 오른쪽쯤에 맨 끝에 코펜하겐이 있어. 코펜하겐이 있는데 거기에 약간 왼쪽에 셀린 섬이라고 있거든. 셀란이라는 섬이 있는데 나도 몰라 그 섬이. 나 어제 지도로 이제 봤는데 거기가 이제 큰 섬이야. 거기를 이제 하이킹을 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걸으면서 이제 보어가
이제 뭐 양자역학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야,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 근데 쓸데없는 얘기도 좀 의미 있는 얘기. 궁금한 게 있었나 봐. 하이젠베르크한테 물어봐. 왜냐면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태생이거든.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을 봤잖아.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생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01년생인 거지. 2001년생인데 지금 박사학위까지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너 그러면 어렸을 때 야, 1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너 그때 있었겠네? 너 그때 한 중학생이었겠네? 그때 어땠어? 이게 궁금한 거지. 물어보는 거야. 어땠냐고. 보어가 놀랐던 건 그거지. 그때는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도 없었겠다. 왜냐면 2차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2차 갈지 몰랐겠지. 2차 가자! 3차까지 안 가서 다행이야. 보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독일 사람들의 그 전쟁에 대한 한 민족이 그 열광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랬더니 하이젠베르크가 열광? 좀 불편한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광해서 전쟁했다는데 뭐가 좋아? 열광?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니 열광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옳다고 확신한 거다. 기뻐서 한 게 아니라 열광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옳다고 그 당시에 믿었기 때문에 한 거다. 근데 옳다고 믿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만 도취돼 있었고 비이성적이었다 라고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얘기를 해. 그랬더니 보어는 이제 근데 덴마크 입장에서 볼 때 좀 달라. 그 독일 니네가 그 폭력적으로 제국 건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포용력을 가지고 합병을 하는 게 나았을 거다. 합병을 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독일이 예전에 프로이센이었잖아.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었나 봐. 그 변하던 시기인가 봐. 알아? 몰라. 나 잘 몰라가지고 그때를. 근데 어쨌든 독일이나 프로이센이나 하여간 합병을 하려면 마음이 모여져야 되는데 프로이센은 규율이 우리가 독일 생각하면 규율 빡세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규율이 너무 빡세서 다른 나라 인심 사는데 실패를 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을 했다고.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뭐 이렇게 뭐 친형제처럼 느낀다고 해도 야, 그런다고 벨기에 침공하는 거 정당화가 안 돼. 너무한 거 아니야? 했더니 하이젠베르크가 듣다가 할 말이 없잖아. 그래 그건 인정.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그 다음에 존나 치사한 걸 치지. 근데 난 너무 어렸는데 그 당시에 이 지랄을 하는 거지. 그렇긴 하지만 그때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자기가 봤던 그때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시 되어버렸던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히틀러가 얘기를 하지. 히틀러가 명연설을 하잖아.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존나 멋있는 말 같잖아. 사실 그게 되게 위험한 파시즘적인 말인 거지. 하여간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돼 버린 것 같고 그렇기는 하나 정치적인 연관 그런 거보다 개별적 사실만을 듣잖아 우리는. 근데 그런 젊은이들의 생각, 이성이 자기네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전쟁에 목숨을 잃어버릴 것도 각오하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우리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있었는지 그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또 그걸 듣더니 그래 그건 좀 슬프긴 하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아까 열광이라고 했는데 그건 니네 공동의 흥분 상태였다. 그래 그 공동체에서 그 공동에 내맡겨진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개인들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의지로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는 없었잖아. 근데 아까 그 에리 브롬처럼 그래 니네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방감과 희열감을 느꼈다는 거지. 거기 이제 내맡기면서. 왜냐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고민하고 뭐 생각하고 번뇌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단순화되는 거잖아. 왜냐면 공동의 목적이 확고하니까 그 나머지는 다 시시한 거야. 그런 극단적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하이젠베르크가 그래 프로이센의 공동규율이 뭐냐면 개개인은 공동체가 하는 일에 복종할 것, 검소해야 되고 정직하고 청렴하고 용맹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시간 엄수해야 되고 의무를 이행해야 돼. 이런 게 정치적으로 오용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럼 그 규율은 하찮은 거냐?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지. 보어한테. 어떤 보어는 우린 덴마크고 우리의 조상은 바이킹이다. 하이킹이래 씨발. 그냥 하이킹하고 있어서 우리의 그 조상은 덴마크다. 왜 이러냐고. 바이킹이다. 바이킹이다. 너 바이킹이 뭔지 아냐? 바이킹은 왕이 전쟁 나가라고 했는데 씨발 내가 전쟁을 왜 나가? 왜 내가 다 뒤져야 돼? 약간 독일이랑 뭐 비슷한 상황이잖아. 아 씨발 안 해.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래서 해적질했거든. 그 바이킹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바이킹은 자유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냐 뭔가를 아니면 우리가 명예롭냐 이런 걸로 싸우기는 싸워. 근데 권력 가지려고 싸우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덴마크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이루는 공동체다.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 근데 영국도 비슷한 거지. 노르만족.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더 대화가 있는데 뭐 중간 내용은 이제 내가 생략을 했고 그 뒤로 가면은 보어가 독일은 패자에게 아량은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패자에게 아량을 베푼다. 승자가 패자한테 아량을 베풀어. 그리고 그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베풀었기 때문에 추앙받아. 근데 영국에서는 좀 달라. 영국에서는 패자가 오히려 오케이 나 졌다. 좋은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스포츠 축구처럼 오케이 네 잘했다. 너 잘했네. 내가 졌어. 그런 인정. 그리고 승자에게 이렇게 너그러워. 그걸 본 승자는 패자를 존경해. 그래서 이 패자의 이런 태도 때문에 패자는 거의 승자급의 지위에 오르게 돼.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아량을 베푸는 것보다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고 하는 게 더 힘든 일인 거잖아. 근데 그런 태도 때문에 패자가 더 존경받는 거고 그 패자는 다시 그 자유로운 사람들과 다시 자유인으로 남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이제 닐스보어가 하는 거지. 하이젠베르크가 별 얘기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거든. 물리학의 거장들의 대화에서도 이런 얘기를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지. 자유, 민주주의 와 아까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철인이 통치하는, 히틀러가 통치하는 파시즘, 전체주의와 복종. 확실히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 현재도 유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게 지금 뭐 전체주의의 그런 위협을 뭐 직접적으로 받는다라기보다 그런 사고 방식을 조금 경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나는 좀 그런 태도가 되게 자유에 대한 그런 태도? 그리고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 어렵지 근데 그게. 어렵지. 그리고 나는 이제 국가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 근데 개인은 자유를 원해야 한다. 라는 입장이거든. 국통계자. 국통계자. 국가와 개인의 그 권력 관계가 대등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한쪽이 잡아먹히면 안 된다. 상호 견제가 돼야 된다. 자유만을 원할 수도 없고 국가가 통제할 수만도 없는데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 맞아. 존 내시의 내시 균형처럼. 균형을 이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국가가 통제력이 너무 강해질 때 그때는 뭐 이런 독재 정치, 뭐 파시즘과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을 이제 통제하고 잘못된 결정을 이제 이끌어내면서 약간 이런 뭐 독일의 경우와 같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대로 뭐 거의 무정부주의처럼 개인이 너무 자유만을 원하고 국가의 통제도 필요 없다, 보호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결국에 국가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뭐 국방, 뭐 치안 그리고 뭐 공공 설비 등등
뭐 이런 역할들을 과연 무시할 수 있냐. 우리가 국가에게 받는 혜택도 분명히 존재한다, 개인이. 그래서 이러한 상호 견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로 얘기하면 그래서 국가가 조금 통제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개인은 조금 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군중 심리를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국가가 통제가 좀 세력이 커지면은 군중들이 원하지 않는데 국가가 강제한다. 뭐 이건 아니거든. 오히려 국가 입장에선 그거겠지.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갈 수 있을까? 저런 심리를 형성을 하고 사람들이 그게 뭐 공동의 흥분이나 열광은 아니지만 확신을 갖고 슬프지만 그걸 해나갈 수 있을까? 전쟁 나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건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다고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근데 그 개인의 자유라고 외치지만 또 그 개인의 자유가 개개별로 또 존재하지도 않잖아. 좀 세력화가 되잖아. 근데 그 세력화가 밈처럼 어떤 거는 빵 뜨잖아. 근데 그게 뜰 이유가 없는데 떠버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뭐 삐삐빠빠 뽕삐 뭐 네가 말했던 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떠버리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군중심리가 민주주의에서도 작용을 하고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봤듯이 처음에 민주주의를 했는데 군중이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리고 플라톤이 철인 통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독재자가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또 군중심리를 이용하고 그래서 어느 단계나 어느 체제나 군중들의 어떤 다수의 생각이 자이든 타이든 결국 진짜 그게 헌법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권력자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 권력자가 볼 때 자기 권력은 국민들한테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끌어버려 한 의견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진짜 권력자인 거지. 국민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면 그 권력을 내가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 같아. 근데 그 자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국가론에 대한 얘기인 거지. 사실. 사실 우리 국가론 편도 좀 다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국가관 뭐 이런 거 하지 않냐? 국가관 하지. 근데 사실 너가 말했듯이 난 자유 좋아 약간 무정부주의 뭐 이런 거에 좀 비슷하다? 월든이라는 소설 있잖아. 소설? 에세이? 월든. 알아? 모르겠어. 헨리 소로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은 그냥 어디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가가지고 혼자 집 짓고 살았거든. 왜냐면은 자기 세금이 이상한 데 쓰이는 게 싫다고. 나 세금 안 내. 씨발 뭐 니네가 나한테 해주지 마. 나 그냥 호수에서 혼자 그냥 잘 살 건데.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떻게 불복종할 수 있는지, 한 시민의 국가를 향한 불복종에 대한 어떤 실천을 보여준. 근데 그거 존나 웃기긴 한데 그 사람이 막 메모처럼 뭐 써놓은 거 있거든. 근데 거기에 나 돈도 필요 없어. 나 요거 집 짓는데 얼마밖에 안 들었어 해서 뭐 무슨 나무 판자 뭐 1달러 뭐 어떤 거 20달러 뭐 써놨는데 그것도 존나 그치? 달러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가급자족 해야지. 그런가 하면은 어떤 국가주의를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뭐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 리바이어든 그거를 쓴 사람은 좀 약간 신탁 통치 같은 왕이 있고 막 그런 얘기 같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그게 되게 보수적인 생각 같지만 그거 되게 진보적이었던 게 근데 왕이 별로야? 그럼 갈 수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욕 많이 먹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유로운 누구지? 루소 말고 존 스튜어트 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사실 헌법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자유가 있다고 믿잖아. 민주주의고
개개별로 자유를 갖고 있고 우리의 어떤 권리와 우리의 생각은 자유를 보장받아야만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보장받아야, 그러니까 난 항상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내 의견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존중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 맞지. 서로 인정하자는 거잖아. 어. 근데 그게 한 사람이 누군가의 그런 거를 침해할 때는 그게 깨진 거잖아. 그때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지. 야,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걔를 이제 때리고 가두고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항상 때리고 패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또는 한 집단이 한 개인을 또는 한 집단을 자유를 빼앗고 공격하고 할 때 그때는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개입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게 헌법 정신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헌법 자체가 네가 말하는 그 균형인 거지. 질서가 또 유지돼야 되니까 각자가 이제 사회적 구성원이 모두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할 거라는 믿음은 솔직히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질서를 위해서 더 강한 권력인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군중심리 측면에서도 아하. 그런 상호적인 그런 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쪽의 권력을 많이 잡았을 때 그거는 이제 그 군중을 이제 지배하는 어떤 그게 뭐 옳은 논리든 올바르지 않은 논리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그 권력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래. 특히 뭐 예시를 들자면 뭐 지금 뭐 중국만 봐도 사실 뭐 근데 중국 미쳤어.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거기는. 맞아. 그리고 웃긴 게 걔네는 자유가 보장되냐라고 물어보잖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장된다고 대답해. 그치.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뭔 소리냐? 니네 뭐 어떤 여론 선거는 뭐 하면은 뭐 99%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약간 입술 파르르 떨면서 눈치를 쓱 보면서 카메라 있는지도 보고. 우린 그렇게 원하니까. 라고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 뭐 중국만 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의 자유가 너무 이제 좀 억압되는 그런 경우를 좀 볼 수 있고 이게 피부로 느끼잖아 사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매체도 제한되고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고 나는 이런 자유가 억압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서서히 잠식돼 가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에 의한 통제가 과도해지기 전에 견제하는 그런 태도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그 자유에 대한 억압이 한번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데는 많은 힘이 든다.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자유를 지킨다는 게 너의 자유야? 개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너의 자유도 맞지. 맞아. 근데 너의 자유가 맞다는 건 나의 자유도 맞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해. 난 여성 혐오하는데? 나 장애인 혐오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 생각을 막을 수 있어? 생각 막을 수 없지. 발언은 막을 수 있지. 왜? 혐오적인 발언이 그 사람의 약간 차별에서 오는 그런 혐오 발언. 그거는 이제. 근데 그 사람 차별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 자유잖아. 그치. 근데 그때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 이제 그 사람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했다고 하기에는 어떤 인격이 특정되지 않았잖아. 그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제한받아야 되냐는 거야.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를 것 같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거는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를 강제할 수 있냐는 거야. 없지. 없는데 솔직히 강제하고 싶잖아.
그치.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맞아. 어렵지. 예를 들어 내가 볼 때는 진짜 저런 건 나오면 안 되는 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욕을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욕도 하는 것도 자유지. 근데 내 쟤네를 막을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진짜 어떤 행위로서 누군가의 자유를 진짜로 침해한 게 아닌 상태라면 그냥 그런 생각과 그런 말만 하는 거라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없지 않아?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러면 일베를 규제하는 거야. 일베. 근데 요새 일베 다 떠난 거 알아? 아, 그래? 요새 일베는 어르신들만 남아있어. 그래? 그냥 자기 의견 동조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쁜 젊은이들이 우리를 동조해주네?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애들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잘. 근데 예전에 일베 막 나오고 그 문제 됐을 때 걔네 없어져야 돼? 막아야 돼? 규제해야 돼?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걸로 뭔가를 규제하려고 해. 일베 나오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베에서 진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정도의 심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치.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일베 자체를 없애야 된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너는 일베에 동조한다? 아니, 동조한다가 아니라. 일베를 하고 있다? 아니, 그게 아니. 최근까지 했다? 그거를. 일베 검거? 일베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일베 동조한다는 게 아니라. 일간 베스트. 이건 너무 이제 흑백 논리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없어져야 할 이유까지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지. 그리고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심하다면 그걸 규제를 해야지. 그런 그러니까 그 규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집단에서 그 선을 넘는 이제 법에 저촉되는 말들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이제 인원을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베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으나 그게 진짜 피해로 되는 것들은 처벌할 수 있고. 근데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베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왜 저거 규제 안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막 폭력 조직을 만들었다. 만들었어. 이 조직 자체의 그 목표 자체가 약간 폭력이야. 이거는 조직 자체로 소탕을 해야 돼. 규제해야 되고. 아직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그런 미수야, 미수. 예를 뭐 반국가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어떤 집단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는 거는 뭐 소탕을 할 수 있는 규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던 사례가 있어. 당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돼가지고. 세지 국가보안법은. 이번에도 윤석열 그 국가보안법에 지금 걸려서 그게 있잖아. 얘기가 있잖아. 근데 예전에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거든. 그거 사라졌어. 거기에 이제 이석기 이게 되나? 그 사람은 구속됐고. 근데 그게 실제 행위를 하진 않았거든. 행위한 건 없어. 근데 그거를 얘기했던 걸로 처벌받았거든. 당도 해산되고. 근데 그게 맞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자유로운 얘기를 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해서 당을 해산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서 감옥에 넣어?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잡아들이고 누군가는 뭐 이러지만 진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이었나?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켜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생각이다라고 해서 해산시켜버린 건데 그 생각과 발언만으로 그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할 수도 있지. 근데 일단 그런 목적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해산할 근거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그러니까 미수에 그쳤다 말하자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데, 어. 근데 통합진보당의 모든 당원들이 그랬을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거의 삼파법인데 이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인데, 지금 빙의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너가 빡치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 빡치게 하고 다니면 나중에 미움 받는 거지. 국민정서법으로 좀 잡혀간다고. 근데 일배? 일배. 근데 약간 뭐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렇지. 그래도 뭐 되게 뭐 얘기를 하자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그 죄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좀 예민하고 불편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좀 세게 규제가 들어갔다라고 좀 이건 뭐 그렇게 내가 정한 건 아니고 그게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개인이 쟤네 의견이 싫어 그것처럼 국가 입장에서는 일베보다 통합진보당 의견이 더 싫고 또 그래 더 꼴보기 싫어 그러면 걔한테는 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나? 가치 판단을 하자면 아니 물론 여기에는 그런 게 들어가겠지. 중대함 경중을 따졌겠지. 일베가 하는 거는 가벼운 거고 통합진보당이 하는 거는 무겁다고 생각을 했겠지. 약간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난 그 입장으로서 좀 바라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건 것 같아. 자유를 존중하는 건 좋은데 어디까지 자유를 존중할 것인가. 근데 그 자유를 존중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유로울 수 있는데 누군가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잖아.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왔냐. 통합진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본 거잖아. 좀 더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믿고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믿은 거잖아. 근데 일베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일 수도 있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일베가 아무리 저런다고 진짜 나라가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지. 근데 그럼 여기서 따진 거는 개인의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권력의 양일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요소 얘기하니까 또 오줌 마려. 어쨌든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면 이게 결국에 권력의 양 플러스 질서. 결국에 국가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받고 풍기문란 혹은 뭐 보호를 받고 거기에 이 국가의 보호 안에서 이렇게 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육되고 자라는데 그 질서에 대한 위협 정도가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그럼 근데 나도 약간 그러니까 나 사실 이거 잘 모르겠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약간 생각하는 거는 권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개개인의 자유가 있는 건 맞는데 권력의 힘이 크면 클수록 자유가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책임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철학도 있어야 돼.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으면서 하지만 그 철학자가 왕이 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섞은 거지. 좀 더 권력을 가지면은 권력엔 책임이 따르잖아. 권력에 걸맞는 생각과 철학과 자기 검열과 어떤 도덕이 더 필요한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로 우리 처음 얘기로 또 돌아가면은 예전에는 언론사가 그걸 가져줬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개개인들이 유튜브를 키잖아. 맞아. 그러면서 권력이 넘어갔잖아. 많이 퍼졌잖아. 그러면 개개인들에게 더 그런 고민과 권력이 더 간 거니까 맞아. 더 도덕과 고민과 철학이 더 필요하지 않냐는 거지. 맞아. 좆대지.
개개인이 소양을 더 키워야 되는 어. 시대가 왔어. 그래. 개개인에게 권력이 더 연도가 그래. 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개개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맞아. 그게 전체적인 목표로서 하나 잡아야겠지.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그런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우리나라가 파시즘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권력은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리고 개개인들이 이제 언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 시대에서는 개개인들도 그런 의식을 더 가질 시대가 왔다. 그치.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면 광화문에 매달아야 돼. 부정한다면 규제를 해야 될 테지만 개개인 우리 못 믿겠어. 개개인 의견 내지 마 하면은 규제를 한다면 그건 결국에 그치. 개개인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꼴이다. 그치.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파시즘 가는 거야. 그치. 근데 또 개인의 개인의 의견은 나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좁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생각이 공존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독특하다는 걸 인정해줘야 다른 사람의 독특한 생각도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권력의 문제가 항상 생겨. 맞아. 권력을 누군가는 또 갖게 돼. 그치. 그 사이에. 근데 이 개개인의 자유가 그 군중심리로 묶여버릴 때 어떤 집단은 권력을 갖게 돼. 권력을 가진 집단이 생기면 그게 다수가 되면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집단이 있어. 내가 동조하는 집단이 있는데 내가 이 집단이 똥을 싸도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말은 반대로 내가 뭘 해도 싫은 집단이 있어. 근데 걔네가 잘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박수를 안 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 그 말은 난 그게 더 진짜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어 오늘 계속 정치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지자가 민주당이 잘한 발언이 있거나 뭐 행동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는 난 다 반대해. 심지어 잘했는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잘한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린 민주당 지지자니까 걔네를 욕해.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저 당이 너무 싫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나랑 맞는 게 있어. 그러니까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당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있으면 반대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럴 때 개개인의 생각들이 난 존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만 몰아서면 너무 위험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게 알고리즘이지. 맞아. 그 제임스 씨가 말한 것처럼 그치. 저기 뭐 반대 진영의 논리라도 뭐 잘한 게 있다면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가능하려면 결국에 나는 그 대중들,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개돼지들 소양이 높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어쨌든 당은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게 가능하다는 그 전제 조건이 국민의 개개인의 소양이 높아졌을 때 가능하다고 한 얘기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당은 느끼면은 결국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맞지만 나라 반대 당이 말하는 게 맞지만 나는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환심을 더 사니까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국민이 좀 수준이 높으면 파악을 하지 그거를. 그게 수준 낮은 전략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 적자 생존으로 그런 애들은 다 나가리 되고 그렇긴 한데 여기서 또 예민한 문제가 생기지. 국민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위험하게 들리지. 그럴 수 있지. 그럼 넌 뭔데? 넌 너 선민이야? 뭐 그니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 되게 좀 어렵네. 그니까 사실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도 개돼지잖아. 그지. 개돼지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는 거지.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단순히 이걸 과거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도 그다음 동물들은 어떤지 동물들은 그런 얘기 어떤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와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개돼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돼지로서 우리가 당하고 살 수만은 없잖아. 그지? 우리가 일침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지? 그 전에 아까 요소 얘기 때문에 나 오줌마를 뒤질 것 같거든. 그래? 갔다 와. 오늘 미쳤네. 갔다 옵시다. 네. 자, 국민의 수준을 올리는 방송. 네. 하지만 국민의 수준은 항상 높다. 항상 낮고 또 동시에 항상 높고. 사실 우리는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 모른다. 그리고 웃기게도 우리도 국민이다. 그래. 사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가 얘기한 뭐 군중 심리에 해당하는 군중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군중이 뭔지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군중이 뭘까? 우리가 속한 그 심리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꾸 누군가가 우리를 개돼지라고 할까? 누군가가 하죠. 네, 누군가가 하는데. 그렇죠. 자, 저 까한공 씨가 예. 좀 맡아주었으면 하는 예. 종교.